안녕하세요. 26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요 사례를 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부가 밀을 재배하여 생산량의 90%를 제분업자에게 100만 원에 판다고 그랬죠. 제분업자에게 100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10%를 소비자에게 30만 원에 파는 거죠. 자, 소비자에게 30만 원에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제분업자는 그러니까 제분업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제분업자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의 밀을 가지고 이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밀가루 150만 원어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150만 원을 가지고 제빵업자는 빵을 180만 원어치 만들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180만 원어치 팔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한번 GDP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단계 농부가 밀을 재배하는 단계에서는 최종 생산물이 있습니까? 그쵸? 요게 최종 생산물이 되겠죠. 요 최종 생산물. 그다음에 제분업자는 전체 다 제빵업자에게 넘긴 거니까 최종 생산물이 없겠죠. 그리고 제빵업자는 180만 원. 요게 최종 생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과 18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이 바로 GDP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에서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을 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총 생산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기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다음 180만 원 이걸 더한 게 460만 원. 이게 총 생산물이 되겠죠? 거기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중간 생산물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간 생산물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요 100만 원, 150만 원. 요게 중간 생산물이 되겠죠? 이걸 빼면은 역시 210만 원이 나오겠죠? 210만 원.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합으로 구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농부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30만 원 판매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30만 원. 130만 원이 농부가 가치를 더한 게 되는 거고, 제분업자는 그 100만 원을 가져다가 150만 원을 만든 거니까 50만 원이 부가가치가 되겠죠?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농부가 100만 원. 130만 원. 13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그다음에 제빵업자는 150만 원어치 밀가루 가져다가 180만 원어치 빵을 만든 거니까 30만 원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은 역시 21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혼자 한번 잘 눈여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후생 지표, GDP가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먼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제어와 용역은 그 가치가 제외된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집안일, 가사노동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뭐 부부가 가사노동을 할 때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좋은 의미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봉사활동은 GDP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제어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가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GDP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똑같이 빵을 100개를 만들더라도 좀 더 품질이 좋은 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만약에 똑같다고 했을 때, 단가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그것이
GDP에 제대로 포함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량의 개념으로서 소득의 분배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분배 상태, 소득의 분배 상태를 그러니까 일부 계층이 많은 부분 GDP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GDP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한 국가의 어떤 소득 분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GDP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범죄 소득 불평등 등과 같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탐구활동 2번에서 함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 이 내용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주부라는 개념은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사노동이라고 알아둬도 될 것 같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가활동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공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지하경제 활동은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지하경제가 굉장히 큰 나라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나라는 오히려 그런 지하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그 나라의 생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관련 지표를 보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고 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및 경제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명목 GDP와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눕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라고 볼 수 있고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명목 GDP고 이 가격은 일종의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그 해당 연도에는 가격이라는 거품이 빠질 수 있겠죠. 이 거래량, 생산 규모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경제 지표를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생산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잣대로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은 일종의 거품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가격이라는 거품을 뺀 실질 GDP가 좀 더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 GDP가 더 중요한 정확한 어떤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3번에서 이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실제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해의 GDP가 그 전해보다 증가했다면 그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실질 GDP라는 를 구하게 되는 거고 실질 GDP는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과거의 특정 연도,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가격이라는 거품이 빠져서 좀 더 정확한 지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올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과거의 고정된 가격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경제의 전반적인 재화 서비스 생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그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명목 GDP고 자, 이렇게 반영되고 그래서 생산량의 가치를 기준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가 실질 GDP인데 그래서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우월한 경제 지표고 한 경제의 GDP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대개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도
실질 GDP 변화율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실질 GDP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한 것이 GDP 디플레이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바로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요 GDP 디플레이터가 일종의 물가 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 생산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여기서 N은 바로 내셔널이라는 의미죠. 바로 국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 국적이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의 관계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GNP, GDP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이거는 GDP만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이거는 GNP만 포함되겠죠. 자, 이런 그림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요거는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개념. 자, 그래서 개방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자본과 인적 자원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GNP보다 GDP가 더 유용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는 어떤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GDP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고용이라든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더 되겠죠. 그래서 GDP가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국내 총생산에 자국민이 국외에서 받은 소득을 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뺀 것이 바로 국민 총생산의 개념, 국민 총소득, I가 인컴 해서 소득을 의미하는 거죠. 국민 총소득의 개념. 요 내용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NI가 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